카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4년 2월 12일자 파트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은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은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는 결코 일탈이 아닙니다. 닉 티모시 텔레그래프에서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풀 제목은 트럼프는 결코 일탈이 아닙니다. 미국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텔레그래프라는 것은 영국 매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또 제목을 붙였네요. 왜 그런 거 하니, 핵심적인 거는 너무 많은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이 잊고 있는 명백한 것에 대한 발언입니다. 미국은 종종 무자비한 방식으로 자국의 이익을 따르는 외국입니다. 냉정하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영국도 그렇게 한 적이 있다 이게요. 영국이 미국을 따라 베트남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을 때와 프랑스가 이라크에 들어가지 않기로 했을 때 등 판단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선순위에도 차이가 있다. 그 슬프 타임즈에도 우선순위라는 용어를 매우 강조합니다. 국익 우선순위, 생존 우선순위,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국익을 따지기 이전에 한국 같은 조금 상대적인 약자의 입장에서는 생존 우선순위가 1위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정책과 전략, 그 다음에 행동들은 대단한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런 것은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돼 있습니다. 이 같은 모호함은 트럼프 플레이북의 일부입니다. 그의 나토 정책의 유일한 검증된 결과는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 급증이었다. 결국은 국방비 나토도 좀 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나토의 그 국방비가 증액이 됐는데, 아직도 사실은 2%까지 해보겠다는 거 약속을 못 지키는 나라들도 있는 거죠.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8년 러시아가 공격했을 때 조지아를 운명에 맡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지아를 침략했을 때는, 공격했을 때는 미국은 또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들과의 논의를 기다리지 않고 아프간에서 전격 철수를 했죠. 사실 그 트럼프 때도 철수 준비는 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들 중 어느 것도 틀리지 않았지만, 그것들은 미국 대통령들이 종종 관련국들에게 잔인한 결과를 초래하는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는 리더십의 특징이다. 뭐 자기네들도 그랬다 그런 얘기죠. 이 모든 것은 유럽 지도자들에게 불편한 진실을 가리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순위파 극단주의 등 서방이 집단적으로 직면한 위험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각각의 그 상대적의 이 위급성과 우선순위는 미국과 여러 유럽마다 그 자기 사정에 따라서 매우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냉정하게 정리를 해 나가고 있네요. 트럼프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후보 입장에서 상원 보수적 봉쇄보다 우크라이나 지원 진전했다. 알렉산더 볼튼 더 힐에서 그 보도를 했는데요.
상원은 남부 국경 강화 법안을 포함하지 않는 방안에 좀 주저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후 승부에 의문을 제기한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세 번째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자금 지원을 앞당기기 위해 투표를 했다. 어쨌든 그 국경법과 그 지원법을 그 연계해 가지고 패키지로 처리를 하려고 했던 게 걸리는 바람에 요걸 나눠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국경법은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고 그 우크라이나 지원하고 이스라엘 지원은 외부적인 거니까 내부와 외부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기본적인 거 같거든요. 그래서 상내 원내 토론은 상원의원이 이끄는 보수주의자들 때문에 2주간 휴회를 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랜드 폴은 투표 속도를 높이기를 거부함으로써 이 법안에 항의했다고 그러고, 이 법안을 지지하는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넘어가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전 세계 미국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유럽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앞서 텔레그래프에서는 조지아를 침략했을 때는 그 조지아 쪽에 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그 러시아한테 침략을 당했다기보다도 그때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지만은 뭔가 그 조지아 쪽에 그 또 그 슬라브족인가 어디 사는 쪽에 그쪽에 뭐 자치권인가 뭔가 그런 거 등등으로 연계가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침략하고는 조지아는 아직 그 나토에 안 들어가 있는 동유럽 국가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원의 그 주장은 그 관여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이제 그 반대하는 입장에서 트럼프도 우크라이나 그만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상원들은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자금 대부분은 노후화된 비축물자를 보충하고 물자로 가지 돈으로 직접 주는 건 아니니까 미군의 기술을 업데이트하는데 미국 내에서 사용되는 거니까 결국 우리나라 그 미국의 국방의 그 현대화라든지 그 옛날 물자를 그 현대화 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몰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견해를. 모두가 이것이 우크라이나 문제라고 말하지만은 이것은 이 나라의 국방 문제입니다. 우리는 공급선을 다시 만들고 있고 무기 군수품을 지금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돈이 모두 미국에서 쓰고 있습니다. 라고 상원 의원이 말했다. 패키지를 앞당기기로 투표한 마이크 라운드스는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얘기죠. 이분이 누구인지는 솔직히 그 제가 인용을 못했네요. 보통은 사진에 대한 설명도 있는데, 이런 그 기사가 이제 또 나온 거죠. 그리고 반 이스라엘 광신자들에 대한 서방의 유화적 태도는 승리를 악의 축에 넘겨줄 것이라고 위협. 제이크 월리스 시몬즈 텔레그래프에서 이것도 영국 매체인데 텔레그래프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영국 측면에서도 보수주의적인 그런 매체인 것 같습니다. 거의 50년 전의 용키프로스 전쟁의 여파로 이스라엘을 방문한 후 미국 소설가 사울 벨로우는 이스라엘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 있는지 궁금해했다. 이거 뭔 뜻인지 잘 모르지만은 가자지구 뭐 이거 하고 연계해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스라엘은 고전 그리스와 함께 서구 문명의 탯줄이자 기독교의 초석으로서 우리 도덕의 샘물이자 우리 감성과 문화적 풍요의 표변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모든 역사만큼 넓고 어쩌면 잠만큼 깊은 나라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뭐 저기 그 소설 그 서정적인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국가에 대한 서방의 이해관계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위선적인 모습으로 쏘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 유대인 학살 웃는 얘기가 나오고 이슬람을 지지하는 듯한 유럽에서의 데모들이 위선적인 모습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2016년에서 17년 영국 공군, 미 공군, 이라크와 쿠르드군이 모술에서 이슬람 국가를 파괴했을 때 최소 9천 명의 이슬람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 이 이슬람 국가에 대한 다른 전투까지 더하면 사망자 수는 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런 그때 누가 런던 거리로 나왔습니까? 아래와 같이 뭐 학생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가자지구 공격에 대해서 항의하는 건데 프리 팔레스타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 플레어와 프레카드는 어디에 있었나요? 그때 어디가 문제였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 쭉 매우 깁니다만은 다 생략하고 기성서구 자유주의의 가장 취약한 상징으로서 유대인들을 깎아내리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뭐 2차 대전 독일 때부터 그 유대인 학살 이것도 있지만은 다른 나라에서도 유대인 혐오가 그때도 많이 퍼졌었죠. 왜 퍼졌는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가라는 개념을 유대인들은 생각을 안 하고 여러 나라에 살면서 돈만 아는 종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만 돈만 챙긴다. 이런 쪽으로 유행이 돼가지고 아주 유명한 사건으로 내복만 입은 이스라엘 여자가 뚱뚱한 아줌마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울부짖으면서 도망치는 그런 장면이 찍힌 그게 있었습니다. 그것도 뭐 서유럽이 아니고 동유럽 쪽에서 무슨 유대인 학살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었었죠. 월요일 한때 파도의 지배자였던 세계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영국 해군은 300억 파운드의 HMS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을 녹슨 프로펠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배치할 수 없었습니다. 영국의 국방비 지출은 1950년대의 평균 7.9%에 비해 우리의 목표인 2.5%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 주 양당 국방위원회 보고서는 푸틴 대통령이 내일 영국을 공격할 경우 영국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국 육군 원수인 패트릭 샌더스 장군이 지난달 징병제에 대한 생각을 내놓았을 때 그것은 광범위한 조롱에 직면했다. 전쟁의 위기가 있다면 남녀도 다 징병을 하겠다. 2차 대전 이후에 너무 미국에 의한 평화가 오래 갔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국방비도 줄이고 복지국가, 유럽은 복지국가라는 거로 해서 복지 쪽에 예산을 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사회주의의 이 분배론들이 팽배해진 세상이었는데 그 배경에는 미국이 세계 평화를 유지해 준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대통령이 되면서 니들은 무임승차하고 있다. 우리나라 계속 정부 재정 적자고 아주 이제 힘들어 죽겠어. 너희들도 이제 돈 좀 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EU 애들이 발끈해가지고 뭐 그렇게 했는데 결론은 국방비 올려야 된다는 얘기고 최근 같아서는 뭐 당장 우크라이나 옆에 있는 폴란드부터 항공무기를 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인 거죠. 나라를 위해 봉사하자는 제안이 이렇게 폄하된 적은 없다.
정치 경제 원리 존 스튜어트 밀 여러 가지 자유론을 쓴 사람이죠. 이쪽 그 핵심적인 말은 전쟁은 추하긴 하지만 가장 추하지는 않다.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전 세계적인 위협은 모두 동일한 기상 시스템의 일부라고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죠. 정보 당국은 가자와 홍해의 분쟁을 폭풍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계속 공격하는 것을 허리케인, 중국의 위험을 기후변화로 묘사하고 있다. 이게 약간 비꼬는 표현인 것 같아요. 놀고들 자빠졌네. 이런 식의 표현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스펜서라고 미국의 그 도시 전투 전문가, 그 소령인 그 퇴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말을 빌어서 얘기하면은 워싱턴 DC의 2배 크기에 불과한 지역에서 밀집된 도시 지형에서 적과 싸우는 어떤 군대도 모든 민간인들 어, 민간인 뭔지 잠깐 잊어버린 민간인의 피해를 막을 수는 없다 이런 뜻인 거죠. 어차피 불가피한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우리는 그러한 사치스러운 믿음을 탐닉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미래 세대의 젊은이들의 삶에 그들은 당장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먼 거리에서 바라보는 그런 마음하고 지금 네타냐후가 가자 지구 남쪽 라파 지구까지 불명히 이제 그건 하죠. 민간인들은 그냥 도망가라.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민간인 속에 하마스 대원이 어떻게 숨겨져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인질들이 희생이 되더라도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하고 이제 의견이 완전히 갈라선 거로 보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까지 이런 이 텔레그래프에서 내용을 들어보면은 2차 대전 전부터 1차 대전 때도 그렇고 어, 반유대주의들이 서구에서 스스로들 일으켰던 거 아닌가. 그리고 2차 대전 후에는 서구는 유대인을 몰아내고 대신 이슬람인들을 불러들였다. 허드렛 일을 시켜 먹으려고. 그게 우리나라가 독일하고 수교하면서 우리나라도 좀 생긴 거는 주로 터키 사람들이 독일에 많이 들어갔는데 트루키의 사람들이 그때 싼 인건비 맛으로 들어간 거죠. 우리나라는 광부하고 간호 보조사들이 우리의 형제 누님들이 가가지고 돈벌이 외화벌이를 해서 한국에 송금해가지고 외화 벌이에 이 기여를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또 우리나라 경제에 또 좀 기여를 했던 게 있습니다. 그걸 정부가 가졌다는 얘기는 아니죠. 북한처럼 들어오면은 그만큼 돈이 들어오니까 삶이 조금 민간 경제가 좀 많이 나아졌다. 이런 얘기겠죠. 또 베트남 전쟁에서도 사실은 베트남 전쟁 때문에 참전하면서도 우리는 경제적인 이익을 많이 봤던 걸로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이 갈등 해소도 대립 해소도로 얘기하면은 한쪽은 친이스라엘 정책을 한다는 것과 친중동 정책을 한다는 것은 이런 대립 관계인데 유럽의 젊은이들이 프리 팔레스타인이라는 것은 친중동 정책으로 집어넣어 본다면은 이 EU의 생존이라고 했어요. EU의 안정이라기보다는 EU의 생존이라고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거를 풀어보자. 그러면 빛이라는 것은 모두 두 가지는 다 필요한 필요 조건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친중동 정책은 앞장에서 얘기한 대로 노동인력 서비스 싼 노동인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중동 정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유럽에 들어온 이슬람 사원도 만드는 것을
허락했다고 그러죠.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요게 이제 그 회색으로 제가 좀 흐리게 표현한 것은 이후의 생존의 그 필요 조건이 요 BC만은 아니고 제가 제 머리로서 생각하기에는 이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난다 이게요. 그래서 이후의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방비를 증가시켜야 한다. 국방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는 에, 결과적으로 친이스라엘 정책을 써야 한다. 왜냐하면은 미국도 친이스라엘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 국방비 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 다른 이유들을 또 좀 댈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이스라엘의 이 미사일 방어 도움 시스템이라든지 등등 뭐 군사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피부로 금방 와닿는 거는 당장 살기 위해서 그런 서비스 업하고 식당에 서빙하는 애들인지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면은 우리 경제 어떻게 돌아갈 거냐. 이런 것 때문에 친중동 정책도 이슬람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또 거기서 못 살지만은 돈을 벌고 학교에 다니면서 중동인들이 젊은 세대들이 지금 유럽에도 지금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인구의 50%까지 점유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여론이 친중동 쪽으로 여론이 형성될 소지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 쫓아내 가지고 보내버렸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왜냐하면은 친이스라엘 정책을 해야 되냐면은 사실을 국방비를 증가하고 그다음에 세금을 많이 걷고 하기 위하여는 에, 유대 금융 자본을 또 이용하고 또 신세를 지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중세 때부터 유대인들이 고리대금 뭐 오죽하면 그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것까지 나와가지고 고리대금 업자로 그냥 나쁘게 그려져 있죠. 베니스의 상인도 영국에서 그게 섹스피어의 그 베니스의 상인 이거 있었으니까 잠깐 이렇게 한번은 갈등 대립을 해봤는데 이 친이스라엘 정책과 친중동 정책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아니고 국방비 증가와 서비스 노동력 충족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다. 이게 답이죠.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가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창출해 내야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제가 그 구체적인 답까지 얘기해 줄 수 있다면은 제가 그 유럽 가서 정치를 하고 말죠. 그러나 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국방비도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서비스 노동력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한국 사람 많이 갖다 쓰면 될 것 같긴 한데, 요거는 뭐 준아재 개그입니다만은, 작은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국방비로서. 이렇게 또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유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빨리 끝내기를 바라는 것은 자신들에게 위기로 다가온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이고 각국 국방비를 증액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물자를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코 민간 피해가 주요 원인이 아니다. 이거 가지고 뭐 반유대 이 데모들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자기네들 살라고 하는 거죠. 자신들이 공격했을 때 민간 피해에 대해서는 침묵했었지 않았느냐. 이번 뉴스를 들어보면은 그래서 뜬금없이 한국 이 단군 탱크리 사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떠돌아 다니면서 어떻게 그거는 그 DNA적인 현재로선 피들이 많이 섞였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DNA적으로 유대 종족이라고 얘기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 종족이라고. 그것의 유대인의 정체성은 결국 유대교인데
한국은 단군 탱그리 사상을 신화로만 생각하고 역사관으로는 인식하지 않고 미식인으로 우리는 그 70년 동안 치부해 왔죠. 역사 고대사를 공부할 때도 그냥 단군 신화로만 얘기했지 역사관 인식으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개천절을 하나 안 없애고 10월 3일 날인가 개천절을 그나마 기념하는 것만이라도 그게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한국이 이스라엘처럼 2000년 전에 강대국에 의해 그때 한나라라고 보죠. 한나라가 그 중화 아닙니까? 그 중화죠. 한나라가 유방, 그러니까 유방이죠. 그 유방이라고 나오죠. 그 초한지 그거 옛날에 읽어봤었는데 음, 그때 만약에 완전히 깡그리 없이 그때 한사군도 설치했으니까 그 종족을 다 없애려고 했었는데 뿔뿔이 흩어졌겠죠. 고조선이 그렇게 됐는데 자기네들 중원을 지배해야 되니까는 뭐 끝까지 끝까지는 못 죽인 거죠. 어쨌든 흩어졌습니다. 흩어졌는데 과연 한국인이 그때 이 고조선이 소멸되면서 부족 국가식으로 쪼개졌는데 과연 한국인이 지금 존재하고 있을까? 과연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붙들고 있었던 거냐? 그런 걸 보면은 왕조 국가가 되면서 불교를 그 정신적인 거로 했다가 고려 때까지 이조에 오면서는 이제 유교 사상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마치 우리가 이 기독교, 그 개신교 국가처럼 그렇게 보수주의자들은 모두 기독교인들 같이 얘기하는 모양인데 아니올시다다 이거예요. 우리의 그 근본적인 수천 년 된 우리가 단기 4천 몇백 년이나 되는데 그 정신은 과연 뭐 얻은 거냐? 그러면은 제가 유대교도 천선 사상이고 우리도 단군 할배가 태어나는 것은 환웅이 내려와 가지고 곰족하고 결혼해서 이제 단군을 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처럼 강인한 정신이 우리는 계속하면서 한국이라는 국가를 유지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통계청, 계층 이동성 파악할 소득 이동 통계 연말계 공개. 참 관심 있는 제목이 나왔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해방 일제 그 치하가 되면서 그 2조의 신분 계급 제도가 없어져 가지고 농민 출신 옛날에 종의 아들도 공부만 잘하면은 사법고시를 해서 판사가 될 수 있는 또 그런 영화도 많이 나왔죠. 이렇게 되는데 자관 소득 이동 통계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신분 이동 계층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고위층이 된 사회 지도층이 된다든지 이런 거를 연말께 공개하겠다. 그래서 뭐 이거 뭐 여러 가지 하겠다고 지금 뭐 그 부총리 앞에서 이제 그 통계청 2024년 이 업무 계획을 그 보고를 한 모양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그 계층 이동성 소득 이동 통계 외에 해외 통계 수요 창구 개설 수출 기업 지원한다. 민생 통계 생산 서비스, 역동 경제와 기업 경영 지원하는 통계, 인구 위기 대응 뒷받침하는 통계, 국가 통계 신뢰 또 회복을 하겠다. 그래서 뭐 이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정보 등을 연계해 가지고 관세청 정보 등등 해 가지고 빅데이터 제공 서비스도 시작한다. 어, 꼭 빅데이터 하면 AI만 연결해서 생각할 건 아니라고 봐요. 자관 큰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겠죠. 자관 이런 얘기들을 쭉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역 통계도 옛날에는 그 공표주기가 1년이었는데 한국은행이 뭐 이제 분기 얼마로 예상을 한다 했지만 예측이지 통계로 나중에 발표한 적은 없는데 2023년 우리나라 실질 그 GDP가 얼마일 거냐 하면은
뭐 지금 확정적이진 않을 거예요. 1.4%라고 되어 있는데 더 내려갔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중장기 지역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뭐 장래 인구 통계 2022년에서 2052년 예측치까지 해서 이렇게 그 5월에 또 공표한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과연 통계청은 그동안 도대체 무슨 통계를 해왔다는 거지? 통계청의 존재 가치가 뭐였지? 그리고 이제 이번 정부 들어와가지고 통계청이 허위 통계를 했다. 위에서 압력을 받아가지고 청와대 이런 뉴스가 또 나오긴 했죠. 공무원들은 자기 살라고 할 수 없이 그냥 침묵을 지켰었다.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입이 포도청이니까.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어떤 통계가 기반이 정확해야 그 나름대로 그나마 그래도 조금 예측을 정확히 해볼 수 있는 건데 참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한일미 기업 200곳에 맞춤형 LLM 솔루션 제공 이창수 올거나이즈 대표 AI 챗봇 시장 선도 목표. 김민국 기자가 조선비즈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맞춤형 언어 모델부터 챗봇 앱까지 모두 제공하는 올인원 솔루션 플랫폼 개발, 기술력으로 미 IBM 왓슨 압도를 해서 1 SMBC 그룹 고객사 유치가 결정적이었다. 일본 챗봇 수요 빠르게 늘고 있어 현지 증시 상장으로 시장 공략 강화한다. 여기에 5년 전에 일본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이 금융그룹을 고객사로 유치한 이게 성공함으로써 지금까지 한국, 일본, 미국에서 200개 고객사를 확보했다. 이게 그 알고리즘 언어가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LLM이면 뭐 라지 랭귀지 모델 이런 거겠네. 이런 거는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AI 기반 로봇을 원하는 기업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어가지고 어, 그 그동안까진 챗봇을 도입해도 정보를 학습시키고 내부 정보에 특화한 애플리케이션 앱으로 만들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는데 이 자기네가 개발한 것은 이 알고리즘이 스스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가지고 쉽게 이것을 만들어 준다 이게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뭐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줬는데 뭐 알고리즘이 그 소프트웨어 창조하는 게 이제 부의 창조하고 또 연결이 되고 그, 그 저기 그 파트 1에서 한 샘 알트먼 그런 사람들이 좀 나서고 있는 거죠. 그거하고 또 어떻게 이거는 영역이 어떻게 어울려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립 후 LLM 기반 챗봇 개발에 집중해서 고객사가 챗봇 제작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 일본 SMBC 고객 유치 계기로 입소문이 나서 고객사 200여 곳을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 그 IBM의 그 왓슨을 먼저 사용하고 있는데 골치를 앓고 있어가지고 이게 성공을 했다 이게요. 그런데 이게 뭘 하나 성공을 하더라도 2019년 우연히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SMBC 관계자를 만나가지고 자기네들 그 챗봇 프로그램의 이름이 알리 앤서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스스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정보를 그 기계한테 학습시킬 필요가 없고 정확도도 빠르게 늘릴 수 있다고 설득을 해서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 정확도가 76%에 달았고 2주 만에 정확도가 93.4%까지 증가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게 입소문이 타가지고 한 200군데 거래처가 생기면서 현재 국내 기업인 현대카드, KB증권뿐만 아니라 일본 이온, 그 다음에 KDDI, KAO, 미국 트래블러스, 호마 주정부 등의 올거나이즈 서비스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그
참 그 기분 좋은 보도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성공이라는 게 이게 참 그게 이제 미국에도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관 일본 측에서 제일 먼저 채택을 해줬기 때문에 도쿄 증시 상장을 목표로 삼고 또 은행하고 또 거래 있으니까 야, 그 본사를 그냥 여기다 두고 일본을 중심으로 장사 좀 하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네요. 그것도 의리일 수 있겠죠. 의리 그렇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오피스 시장 날개 없는 추락, 베이징 공실력 14년만 최고, 베이징의 이윤정 특파원이 조선비즈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요건 거의 그림만 가져왔어요. 지난 7일 중국 베이징시 차오양구 상업용 건물 왕징소호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고 이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공실률이 계속해서 이게 25%라면은 네 채 중에서 한 채는 비어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오피스 시장도 중국 국내 총생산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부동산이 25%인데 그러면 다 합치면은 45% 아니에요. 그러면은 중국 경제는 부동산 가지고 거의 뭐 한 반은 부동산 가지고 그동안에 지탱해 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가요? 그 부동산이 버블이 붕괴되면은 중국도 같이 경제가 붕괴되는 것은 맞겠죠. 그런 게 좀 문제로 돼 있고 그러니까 친중하는 애들은 좀 그만 이제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건 뭐라 그래요? 공산주의자가 그 민주주의자로 전향들 하시기 바랍니다. 중국하고 돈벌이 그만 끊고 그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게 우리나라 미래 생존을 위해서 CNN에서 갑자기 그 뭐 꼭 한국만 하는 건 아닌데 한국의 경치 좋은 금정산 요거 부산에 있는 금정산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위에서 드론으로 찍은 것 같은데 기와집 같은 거 옛날에 갔을 때는 기와집도 많았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스텐 이 컬러 철판 지붕 또는 이런 파란색으로 칠한 집들이 많네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라이스 와인 콜드 막걸리라고 돼 있는데 막걸리도 유명한 거 맞습니다만은 제가 한창 젊었을 시절에 거기 가가지고 직원들하고 그 염소 고기가 좋다 그래서 부산 출신이 소개를 해서 그러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놀러 가자 해가지고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참 그 냄새 안 나고 맛있게 먹고 참 그런 적이 있어요. 이 산성이라는 게 이제 평지에도 이 성이 있습니다만은 산성은 이 남한산성에 뭐 치욕이다 해가지고 청나라 때 병자호란 때 뭐 삼전도에 치욕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있는데 자금 어쨌든 산성이란 것은 방어 목적의 전쟁이었다. 고려 때는 산성으로 못 도망가니까는 강화도로 도망갔는데 그게 그 몽골 애들은 그 내륙 지방이니까 그 좁은 그거를 건너질 못해 가지고 충분히 또 방어해서 생존을 할 수 있었었죠. 그 강화도에 또 만이산이 이 또 우리 천재를 지내는 그런 성산으로 또 되어 있고 그러죠. 뭐 그냥 짤막하게 존엄사 그러니까 네덜란드 전 총리 부부가 이중 안락사로 동반해서 사망했다 그러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요즘 존엄사라고 그러죠. 다들 이게 요즘은 뭐 이게 합법적으로 그게 뭐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92분이 똑같이 93세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의 93세였다니까 살 만큼 살았고 우리 그만 갈래 이렇게 된 게 뭐 이 자식들도 있겠죠. 다 또 동의가 되고 해서 존엄사로 두 분이 돌아가셨네요. 이상 파트 2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